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4강 시간인데요. 자, 지금 현재 증시가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증시 방향성을 위한 변수와 흐름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제 4강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증시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대외 변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임을 영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유럽 재정 위기를 조명해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동향을 추정을 해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전망을 거쳐 가지고 한국 증시의 방향성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유럽, 특히 그리스 추가 자금 지원안을 놓고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 나오면서 증시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증시도 30포인트 이상 초반엔 상승을 했지만은 막판에는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장은 어찌 보면 좀 사기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장은 박스권 장이기 때문입니다.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 변동성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상황, 첫 번째 유럽 상황부터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 쪽 상황은 일단 그 유로존의 재정 위기의 원인을 먼저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불거진 그리스 추가 자금 지원,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어떤 그 부분, 그리고 그리스 추가 자금 지원이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EU 내, 유럽 연합이죠. EU 내에 이제 유로존에 가입해가지고 유로화를 갖다가 통용하는 17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로존에 속하는 17개 국가들의 경우는, 유로화라는 통일 화폐를 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 운명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의 경우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극단적인 고정 환율 제도를 또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 위기 때 어떤 하나의 유연성을 갖다가 갖춰 나가기가 어렵다. 즉 어떤 환율이나 또는 금리 정책을 가지고 이러한 경제 위기를 갖다가 좀 그 완충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화 가치가 급락을 했었죠. 유로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결국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 산업에서 상당히 큰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독일이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 증시가 유럽 증시 쪽에서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나 포르투갈, 그리고 뭐 스페인, 아일랜드, 이런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는 이제 이 공동 화폐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고정된 환율에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위기에서 경쟁력을 갖다가 전혀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특히 그리스처럼 뭐 독일처럼 이렇게 수출 산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아닌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나 관광 산업이 주된 산업이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어떤 위기가,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고정 환율이라는 어떤 유로존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유로존 체제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이죠. 환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리스가 만약에 재정 적자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화 가치의 어떤 절하를 통해 가지고 경상수지의 어떤 조절 과정이 필요했죠. 그러나 유로존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환율 금리 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지금 3년 지나도록 계속 이 상황이 지금까지 악화되어 왔던 거죠.
다른 국가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예 유로존을 탈퇴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환율 금리 정책을 그냥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EU나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자금 지원된 자금을 가지고 사태를 점차 뭐 구조조정을 거쳐서 해결을 해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때 이 덴마크라는 나라를 보시면요. 덴마크는 EU 국가입니다. EU에 소속된 국가죠. 그러나 유로존에는 속해 있지 않은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탄력적으로 환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덴마크는 지금 유럽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경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결국 유로존 국가와 아닌 나라와의 결국 차이점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 추가 자금 지원이 왜 중요하고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경우 왜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그리스란 나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을 주된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되어야 국가 산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또한 강력한 복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복지 정책을 사용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긴축 정책이 없으면요. 결국은 자금 지원을 해도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 정책 쪽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국가 기반의 어떤 활성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이 되지 못해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EU하고 IMF가 그리스에 대해서 긴축 정책을 해라. 긴축 정책을 해야 우리가 돈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동안 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아왔던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복지가 축소되는 거죠. 그죠? 상당 부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대 시위를 하는 겁니다. 노조도 또 파업, 이틀간 파업하기로 했죠. 그래서 긴축안을 통과시키면 뭐 여러 가지 뭐 시위나 항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복지 정책이 잘 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축소 부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구제금융이 없으면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는 이러한 복지 정책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긴축 정책을 가져가서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이 좀 축소되더라도 이걸 유지를 시켜나가야지 만약에 긴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추가 자금을 지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디폴트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받던 복지도 어렵습니다. 부도난 국가에서 무슨 복지입니까? 그죠?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또 EU 쪽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게 되면 결국 다른 나라, 유로존의 다른 나라로 연쇄 파장이 나가게 돼 있죠. 결국 유로존이 해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EU 쪽 입장에서는 특히 유로존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 위치에서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스의 입장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디폴트인데 차라리 긴축안을 해가지고 복지 정책을 좀 줄이더라도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디폴트를 면하는 게 낫다. 당연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상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일 모레 구간 안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리스 합의된 긴축안에 대한 어떤 의회 통과 이 부분을 갖고 뭐 통과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상충된 개념을 놓고 보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보면 결국 의회 통과가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리스 채권은행 쪽과 관련된 개념을 볼게요. 지금 그리스에 대한 어떤 채권 은행 쪽을 보면은 프랑스가 지금 도표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이죠. 즉 프랑스와 독일이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그리스 말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그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제 무디스가 신용 등급 강등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게 되면 이탈리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프랑스가 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는 국가 채무의 70%를 갖다가 그 이탈리아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프랑스는 국가 채무의 65%를 해외 투자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이탈리아보다 프랑스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그리스에 대한 유럽 주요국 은행들의 익스포저, 손실 위험 노출액이죠. 이 프랑스와 독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게 되면 당장 프랑스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은행들도 프랑스 은행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채권 롤오버, 만기 연장 이 부분을 프랑스 은행들이 75%에 대한 롤오버를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프랑스 은행권도 그렇고 프랑스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스가 지금 디폴트로 가게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이런 자국의 은행권에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이 만나서 결국 자꾸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럽 국가의 CDS를 좀 볼게요. 유럽 국가의 CDS. 자, CDS라는 것은 국채 신용 부도합입니다. 신용 파생 상품의 하나인데요. 신용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어떤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가 보존해주는 그러한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리스 쪽이 상당히 크죠. 그죠? 그리스가 상당히 크죠. 그 다음이 이제 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쪽이죠. 근데 어쨌든 CDS를 유럽 국가, 유로존 국가의 CDS를 보시면은 그리스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잘못되면 이 연쇄 파장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역으로 그리스의 추가 자금 지원 한 1,200억 유로에 걸친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당장의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잠복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대한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추가 자금 지원이 결정이 되고 됐다라고 하면 7월에 이제 유럽 은행권, EU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나 이런 쪽의 자금 지원을 위한 자본 확충안에 타켓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월에 또 우려하고 있는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증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리스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스가 해결이 돼 나가면 뭐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불안감이 잠복돼 들어간다면 유럽 위기 상황이라는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풀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는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첫 단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다우지수나 다우존스 지수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걸 볼 때 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일봉 차트 말고 뭐 연봉이나 월봉 큰 추세를 갖다 놓고 볼 때 특히 월봉 차트를 갖다 놓고 볼 때 이제 주식 시장을 갖다가 오래 봐오면서 항상 제가 좀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상승을 쭉 해 나갈 때는 뭐 유럽발 어떤 재정 위기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지만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경기 지표도 호조되는 것도 있고 좀 둔화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둔화되는 건 좀 묻혀버리는 형식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서 기술적인 조정이 꼭 필요한 자리, 즉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반드시 또 유럽의 어떤 상황이니 미국의 어떤 상황이니 크게 부각이 돼버립니다. 특히 또 무디스가 막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너 신용등급 강등한다, 너 강등한다 막 계속 경고를 하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럽이라는 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유로존이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4월, 5월 한두 달 정도에 걸쳐서 경기 지표가 둔화됐다고 해서 바로 더블딥을 얘기하고 미국이 붕괴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꼭 추세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신다면은 더블딥이니 미국의 붕괴니 이러한 개념에 너무 좌우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먼저 그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고 증시에 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유동성이 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또 해주니 안 해주니, 그죠? 뭐 미국 경기 지표가 꺾인다 아닌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과연 돈이 적게 풀렸느냐. 돈은 천문학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났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온다? 그렇지 않아요. 돈은 충분히 풀렸어요. 미국은 소비국가죠? 내수국가? 내수경기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고용지표, 소비지표 이런 쪽이죠. 근데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야 고용이 늘어나고, 그래야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돈을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면서, 즉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경기 회복을 노렸던 것은 바로 이 사이클이 진행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투자 쪽으로 돈 자체가 1차, 2차로 풀었던 돈이 상당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뒤에 고용이나 소득, 소비 지표들이 급증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충분히 풀었는데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국 그 돈들이 미국의 경기 쪽에 투입되기보단 국제 자원시장으로 투기화돼서 돌아다니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환차익이나 이런 거 노리고 돌아다니고, 또 단기차익 노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논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오바마 정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자, 막연하게 2차 양적 완화 정책 끝난다고 해도 돈을 3차로 또 풀어라. 풀 리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안 푸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은 지금 막연하게 1, 2차와 같은 경기부양책, 통화적인 어떤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첫 매개체를 살려주는 쪽으로 경기부양책을 펴나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대하는 하반기 미국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바로 이 개념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끝나더라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국채 재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강하게 버냉키가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당분간 출구 전략 없다라는 소리예요. 돈을 상당히 많이 풀어줬고 그 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데 왜 돈이 부족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글로벌 거대 자본들은 돈 계속 풀어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풀면 결국 다 내 돈이 되니까 풀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오바마 정부 쪽에서는 쉽게 그렇게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경기 회복을 떠나서 경기 확장기로 진입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확대로
나갈 수 있는 부양책을 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하반기에는 미국은 그 부분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략 비축유 방출이 있었죠. 전략 비축유 방출. 이거를 놓고 오페크의 석유 증산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떤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투자 쪽의 어떤 활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방안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를 했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6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주도한 거예요. 미국이 거의 절반을 내놓기 때문에. 그럼 왜 이걸 내놓느냐? 결국 하반기 어떤 비용 측면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한 거. 유가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용 측면의 인플레 억제,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이제 비용이 줄어들면, 즉 수익성이 개선되면 당연히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즉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타켓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실질 소비 구매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사실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원시장에 대한 투기 자금들, 여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니들 돈 이제 투기 시장에서 그만 나와서 이제 경기 투자에 좀 활용을 해라. 생산에 어떤 산업 투자에 민간 투자 이런 쪽에 좀 투자 좀 해라. 자꾸 투기만 하고 있지 말고, 자꾸 돈 더 풀려고 하지 말고, 니들 충분히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경고성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자, 가솔린 가격과 제조업 지수의 어떤 상관관계 편인데요. 시차를 두고 보시면 이제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 제조업 지수가 시차를 두고 다운되죠. 그죠? 자,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제조업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죠? 최근에 가솔린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제조업 지수가 주춤하고 있죠. 그러면 가솔린 가격이 이제 다운되면 제조업 지수는 다시 시차를 두고 회복해 주겠죠. 바로 이런 차이점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소비자 신뢰 지수와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가솔린 가격이 올라갈 때 소비자 신뢰 지수는 다운되죠. 그죠? 시차를 두고, 또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회복할 듯 하다가 주춤하고 있죠.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석유 비축유 방출이라는 부분 자체가 경기 지표의 호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도표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가동률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가동률 표를 보시면은 사실은 2009년 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거는 앞에 전저점을 하향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 위치에서 주춤하지만 결국은 2007년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내구재 신규 주문인데요. 지금 증가세죠. 그죠?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내구재 지표, 5월달 내구재 지표도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로 나왔죠. 자, 내구재 지표가 그 증가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내구재 신규 주문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자본재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재 중심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재 중심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역시 시차를 두고 소비재 쪽에 증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밑바탕의 투자가 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본재 투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하반기 생산과 고용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데, 당장에 5월달 일본의 자연재해 영향 또는 3, 4월 달에 유가 급등했던 비용을 반영한 부분, 이러한 경기지표 5월 지표를 갖고 미국의 경기지표가 다시 꺾인다, 소프트 패치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자,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 이거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기 지표를 갖다가 이제 예상을 하고, 즉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실제 더 좋게 발표될 수도 있고, 더 안 좋게 발표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게 서프라이즈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서프라이즈 지수가 높을수록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전망치, 즉 눈높이가 높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낮을수록 눈높이가, 즉 전망치,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근에 보면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는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점을 갖고 있냐면, 미국이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지표들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기대치, 즉 눈높이를 상당히 이미 시장이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듯이. 이게 무슨 의미점을 갖고 있냐면, 앞으로 미국 경기 지표의 발표에 있어 갖고는요, 전망치가 이제는 조금 낮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구매 지수처럼, 신규 구매 지수처럼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는 지표도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금요일 날 발표하죠. ISM 제조업 지수 6월 달 거. 5월보다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기대치들을 전부 다 낮추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예상치보다 부합되거나 똑같거나 아니면 약간이라도 증가로 나타나면 증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치가 높을 때는 지표가 호전이 돼도 별로네, 이상하다, 지표가 분명히 증가했는데 왜 별로라고 그러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지표는 증가했는데도 증시는 조정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기대치가 지금처럼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조금만 증가를 해도 증시는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지표를 놓고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하반기를 놓고 볼 때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유럽과 미국까지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제 중국 쪽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쪽을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중국 증시 쪽을 보는데요.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며칠 전에 43거래일 만에 지수가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어찌 보면 6월 20일 날 저점으로 바닥권이 좀 잡혔을 수도 있다. 중국은 앞에서 미리 조정을 보여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급격한 외형 성장 이후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죠. 자산 인플레, 소비 인플레를 극심하게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긴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출구 전략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출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하나의 고육책이죠. 얼마 전에 사극에서 나오던데, 고육책. 지금 중국은 잘못되면요, 실업자가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억 명이 나와요. 그죠? 중국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크게 번져지기 전에 손을 쓰는 겁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고 뭐 위안화 절상도 고려하고 금리도 인상도 고려하고. 근데 금리 인상 나오고 지급 준비율 인상하고 할 때마다 뭐 중국이 뭐 출구 전략까지 한다, 막 긴축 정책 어쩌고 해갖고 막 전부 막 난리 법석을 떨지만 증시에 큰 영향을 최근에 미칩니까? 안 미치죠. 이미 그 의도를 다 알고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바로 통제 경제라는 거, 계획 경제가 가능한 국가라는 거. 그죠?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경제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중국처럼 무자비하게 경제 성장률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급등한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는 더 나을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에 맡겨버리면,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버리면 너무 너무 비정상적인 속도로 중국 경기가 급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외형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요. 자칫 과거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 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계획경제, 통제경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물가는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일단은 이런 인플레라는 부분을 계획하에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제는 궁극적으로 연착륙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긴축 정책이 단기로는 이제 뭐 중국 증시의 조정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기로점에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대박 90분 출연에서도 이제 박스권을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월요일장을 전망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한 주를 전망하다 보니까 박스권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박스권 얘기했죠. 지난주에는 2020, 2070 이번 주에는 2050, 2120을 얘기했어요. 자, 어제 저점 2050포인트대 들어오니까 지지 받고 올라갔죠. 근데 또 2100 쪽으로 가니까 오늘 또 두들겨 맞고 내려오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이에요, 장이. 그만큼 장은 지금 현재 기로점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는 당연히 이번 주에 그리스 긴축안에 대한 의회 통과 여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 추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면 유로존 해체 위기로 가고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큽니다. 왜? 유로화는 세계 제2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그리스 문제가 해결돼 나가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로점에 놓여진 한국 증시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투명성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등락 변동성만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 추가 자금 지원이 되는 쪽으로 가가지고 해결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요거 하나만 되면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가 어떻고 저쩌고 다 왜? 아까도 말했죠. 안 좋다고 말하는 거 전 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랬죠. 결국 하반기의 지수는 다시 또 신고가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 내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죠.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6%대였습니다. 계속 상향해서 갔죠. 6%대로. 그러나 올해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4%대입니다. 역성장이죠. 물가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계속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까지는
5개월 연속, 지난달까지 해서 5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 4%대를 하향할 수 있는가를 봐보시고, 또는 하향하지 않더라도 가능성 여부는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죠. 국제 가격도 많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유가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4%대에서 4% 미만으로 다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내적인 부분 전망과 해외적인 부분, 이제 그리스 문제만 해결된다면 미국의 경기 지표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반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예, 하반기에 또 신고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한국 증시의 상승이 충분한 이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가 한국 증시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이유 5가지를 지금 갖고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도표를 보면서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차화정, 하여튼 자동차, 화학, 정유 업종이었죠. 이런 차화정의 주가 상승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따져보면 사실 뭐 증권주 엄청나게 폭락했죠. 하락해가지고 뭐 엄청난 소외를 받았던 업종이고 IT도 많이 빠졌었죠. 이러한 어떤 업종들이 많이 빠진 업종들이 많았었어요. 뭐 철강에서도 사실 뭐 동국제강이니 현대제철이니 이런 쪽은 좀 올라갔었어도 포스코는 계속 찌글찌글했죠. 그래서 차화정을 제외한 거래소 지수를 보면은 거의 1600포인트 1650 또는 1700, 요 수준밖에 안 돼요. 차화정 주가 상승했던 거 빼고 나면 1650에서 170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가 결국 뭐예요? 차화정을 빼고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은 종목들이 많다는 소리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자, 그 얘기는 결국 한국 증시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부분을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자금적인 측면을 볼게요. 먼저 해외 뮤추얼 펀드 중에서 한국 관련 펀드 동향을 한번 보세요. 뭐 외국인이 팔고 안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보시면 해외 뮤추얼 펀드 중에 한국 관련 펀드 자금 동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운됐나요? 아니죠? 요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좀 다운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돼서 지금 크게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수십조 원, 몇 년간 매수했던 수십조 원의 물량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내적인 측면을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좌측에 있는 거를 보면은 주가지수와 시중금리, 국고채 3년물 금리를 표시한 건데요. 보시면 어떤 게 높아요? 주가지수가 시중금리보다 더 높죠?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시중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자, 어디다 투자할까요? 부동산? 글쎄. 금? 글쎄. 그죠? 결국은 지금 현재 같은 시중금리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자체가 다른 쪽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아직은 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불확실성만 해소돼 나가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자금들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을 보시면 그동안 계속 다운돼 내려왔죠. 제가 증권주가 올해 들어서 지수가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갔던 대표적인 이유를 갖다가 말씀드릴 때 지금까지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왜 증권주는 저러냐라고 볼 때 지수 오르면 증권주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올라갑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죠. 증권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내 자금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또는 코스닥 시장이 살면 증권주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코스닥 시장이 산다는 소리는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증권사의 수수료가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코스닥이 살면 증권주 올라갑니다. 자, 기관화 장세가 오면 증권주 올라가죠. 국내 자금들이 매매를 많이 해야 수수료 수입이 높아지고 브로커리지 수입이 높아지고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만 사서 올라가면 그 국내 물량들은 계속 매도만 그냥 가버리면 증권주가 그래서 못 올라갔던 거죠. 지금 표에서 나오듯이 주식형 펀드는 그동안 계속 팔아왔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하방 경직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증가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들은 충분히 빠졌다는 소리예요. 충분히 매도할 만큼 매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미 충분히 매도할 만큼 매도한 상태인데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질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해외 뮤추얼 펀드 쪽 자금 여전히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고, 시중금리 대비 주가 지수가 여전히 높고, 즉 메리트가 더 높고,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 대기 자금이 많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동안 국내 펀드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매도만 몇 년째 해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이 다 팔아치웠다. 이 상태에서 뭘 또 더 팔아요? 자,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 증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최근엔 코스닥도 바닥을 좀 형성하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좀 앞으로 코스닥도 일정 부분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한국 증시를 갖다 놓고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될까요? 안 되겠네요.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 증시가 뭐 예를 들어서 연봉 차트나 지금 차트가 준비 안 돼 갖고요. 연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월봉 말고 연봉. 보시면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어느 선에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한국 증시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내년 2012년, 2013년 계속 그쪽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장기 상승 파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국내 증시만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어도 여기서 더 꺾어질까? 아니면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나?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불안 요소, 뭐 그리스 문제 이런 것들만 좀 가닥을 잡아주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계속 내후년까지 계속 상승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단지 제가 단기적으로 또는 단중기적으로 볼 때는요. 즉 7월, 8월 여름 장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장세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최근에 보면 우량 중대형주로 주도주라고 해서 매매해 보시면은 잘 안 먹히죠. 잘 안 먹히죠. 지금 7, 8월 장세를 놓고 보면요. 해외발 악재가 빠르게 해소가 된다면은 여전히 우량 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지속될 수 있고요. 그런 썸머 랠리가 나올 수 있고요. 불안 요소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7, 8월은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와 국내 판매 임박 이걸 가지고 줄기세포 관련주들 급등했었죠. 최근에 급등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 불안으로 시장 자체가 좀 찌글찌글하니까 이 안에서 시세 대안으로 부각되는 논리거든요. 이러한 식이 만약에 해외발 이런 불안 요소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7, 8월 장세는 개별 종목 장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논리는 6월 말, 7월 초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7, 8월 장세가 과연 우량 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될 거냐, 썸머랠리냐, 아니면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냐, 7월 초까지 판단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는 그걸 반드시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 장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과연 불안 요소가 빠르게 해소되느냐 안 되느냐였어요. 그거를 7월 초까지 판단하고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어쨌든 오늘 제 4강 일단 시간상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증시의 어떤 대내외 환경 그리고
향후 기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 아쉽네요. 시간이 좀 충분하면 좀 더 깊게 말씀드릴 것들이 좀 많은데 어쩔 수 없죠.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까지 고수비 책 4강 전부 마쳤는데요. 투자 심리부터 재무제표, 업종, 그리고 시장까지 오늘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많이 부족한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일단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주식시장은 오늘도 보셨겠지만 참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도 안 되고요. 다수가 이렇게 갈 거다 하면은 저렇게 가고요. 저렇게 갈 거다 하면 이렇게 가고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죠. 가끔은 오늘같이 사기 맞은 것 같은 오늘 오르던 종목이 다시 또 막판에 밀려서 끝나고 이러면 약간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정확한 시장 상황의 어떤 판단하에 매매를 하느냐. 지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8월 장세 개별 종목 장세인데 중대형주를 갖고 매매를 한다거나 중대형주 장세인데 개별주 갖고 매매한다거나 서로 엇박자가 나갖고는 수익이 안 나겠죠. 또는 확고한 마인드를 갖고 매매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쉽지 않다면 저희 리얼클럽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리얼클럽의 경우는 이제 뭐 시장의 판단을 갖고, 시장의 판단이라는 게 지수의 등락 판단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형 주장이냐 개별 종목 장세냐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포트를 구성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까지 충분히 커버해 나가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리얼클럽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등락이 심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뭐 매일매일 불안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저희 리얼클럽하고 같이 하시면 상당히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침 MTN에서 내일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죠.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조건으로 리얼클럽에서 많은 분들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고요.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4강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